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단체 관람 대관 하나에 단체 관람 대관 하나에 생각 좀 해보죠.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네, 헤로니모 만든 감독이 저한테 단체 관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영화 한 편 선물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일인가요? 네, 20일 오후 8시 상암 메가박스 한간을 대관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오셔서 좋은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티켓 2매를 1인당 2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매주 이 시간 스포츠 소식 듣는 시간입니다. 주간 스포츠 브리핑 조지성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박강서 감독이 한국으로 왔는데 예. 고향이 경남 산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베트남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다고요. 예, 이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이 박항석 감독의 그 매직 덕분인지 베트남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성지순례식으로 예, 지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늘었나요, 관광객이? 지금 이제 베트남 관광객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전보다 6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전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700명이나 찾았다. 예. 이 박항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예. 예. 박항서 감독의 앞으로 최종 목표는 결국은 월드컵 최종 본선에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또 가까이는 2020 도쿄 월드컵, 도쿄 올림픽, 예, 또 본선에 오르는 것도 하나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둘 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데, 지금 근데 그 기세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근데 너무 베트남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다가 그 도쿄올림픽이나 월드컵 최종예선에 못 올라가면. 예. 그것도 원망이 또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실은 정말 베트남에 지금 경기력으로는 올림픽 본선이나 최종예선 올라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예. 아무래도 이제 체격이요. 베트남 사람들이 좀 작아요. 예, 다른 예. 나라 사람들보다.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기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축구대표팀은 동아시안컵에서 일본과 우승을 다툽니다. 오늘이죠?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예, 예. 예,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에서 2연승을 달렸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콩을 상대로는 2대0, 중국을 상대로 1대0 이기면서 2연승.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전, 뭐 결승전 이런 의미는 아니고 마지막 최종전이 이제 사실상 결승전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란히 2승, 그래서 승점 6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 예. 우리가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2위거든요. 근데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일본과 최종전을 치르는데 여기서 이제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이미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2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한일전 승리로 3연속 우승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국에. 예. 네. 중국과의 경기에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골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예. 좀 답답했었는데 한일전에서는 좋은 승부를 예. 승전보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경기 있었나요? 있었는데요. 두 경기 모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좀 활약이 적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워낙 너무 잘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 경기에서 평점은 또 높았네요. 예, 평점이 높았던 경기도 있고 낮았던 경기도 있는데 토트넘에서 지금 16라운드까지 이 토트넘의 평점을 팀 내 이제 선수들의 평점을 매겼는데 예. 후스코드닷컴이 매긴 평점에서 토트넘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로 나왔습니다. 16라운드 종합했을 때 1위다. 예. 7.51로 손흥민 선수가 1위였고요. 팀 내. 2위는 7.39의 델리알리, 그리고 3위는 7.27점의 해리케인이었습니다. 예. EPL 몸값도 19위 랭크. 이건 뭡니까? 예. EPL 몸값, 그러니까 유럽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가 EPL 몸값 순위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EPL 몸값 19위에 올랐습니다. 실제 받는 연봉이랑은 다른 거죠, 이게? 예, 일단 그렇죠. 예,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뭐 세금도 떼고 하다 보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말들이 많은 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팀 내에서. 근데 평점이 낮았던 해리 케인, 델리알리, 에릭센이 손흥민 선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참 이게 왜 그런 거냐, 동양인이라 그런 거냐, 예, 이런 좀 수긍할 수 없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계약 끝나면 폭풍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EPL이 워낙에 이제 그 영국 선수들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 그 홈그로운 이 정책 같은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영국 선수 위주로 좀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약간만 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이 완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그리고 이강인의 발렌시아의 상대도 결정이 됐는데요. 이 두 팀의 상대가 굉장히 좀 수월해 보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그리고 이강인의 발렌시아는 세리에A의 아탈란타와 16강 대진을 완성했습니다. 예. 근데 토트넘이 라이프치히와 대진을 벌이는데 네. 지금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토트넘이 쉽게 봤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특히나 이 분데스리가 팀을 상대로 굉장히 잘합니다. 강하지요.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분데스리가 1위 팀이었던 도르트문트를 격파했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별명 중에 양봉업자라고 있어요. 그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팀한테 유독 잘한다. 예. 그래서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도르트문트를 격파하고 결국엔 결승까지 갔었죠. 지난 시즌에. 그것처럼 이번에도 분데스리가 팀을 딱 만났기 때문에 1위 팀 아주 기분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8강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맞습니다. 16강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강전이 2월부터거든요. 내년 2월부터. 근데 이강인 선수는 내년 1월쯤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 밖에도 16강인데 사실상 결승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제일 눈에 띄는 대진이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뭐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이 이름만 들어도 참 축구 팬들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결승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16강 대진입니다. 네네네. 너무 빨리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예.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경기. 예, 리버풀은 디펜딩 챔피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리버풀의 창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방패의 대결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경기도 재밌겠네요. 네. 예, 우리 축구 팬들이 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예. 황희찬 선수는 아깝게 16강에 못 올랐고 짤스부르크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최근 활약 덕분입니까? 황희찬 선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팀이 있다고요? 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요.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울버햄튼 내 스포츠 디렉터인 케빈 델웰이 리버풀과 짤츠부르크의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직접 방문해서 황희찬을 관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적료로 한 2,000에서 2,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65에서 33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울버햄튼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이기도 하고 현재 EPL 8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입니다. 예. 김광현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예.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 선수에게 메디컬 테스트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세인트루이스는 참 우리 국내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팀이죠. 우리 오승환 선수가 예. 2016년에 뛰었던 팀인데요. 만약에 이 김광현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 통과해서 만약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을 한다면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는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됩니다. 예. 그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오승환과의 기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한국 선수가 오는 거 반길일 것 같아요. 네, 오승환 선수가 좀 길을 잘 닦아놨다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FC 소식 알아봅시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경기 열리네요. 맞습니다. UFC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예. 4년 만에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회고 부산에서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대회에 많은 한국인 선수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코리안 좀비로 유명한 정찬성 선수가 이 프랭키 에드가와 메인 매치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 그리고 3연승에 도전하는 강경호 이름을 마동현으로 바꾼
아니 김동현에서 마동현으로 바꾼 선수 그리고 정다운, 최승우 선수들이 UFC 국내 파이터들 대부분 출전합니다. 예.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네요. 예. 자, 정찬성 선수가 메인 무대를 장식하는데 예. 만일 이번에 승리하면 타이틀 도전할 수 있나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더급 1위, 그러니까 패더급 챔피언이었던 할로웨이가 졌어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기고 이번에 에드가를 잡고 최소한 한 명의 상위 랭커를 꺾는다면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이 타이틀 샷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좀 인상적으로 좀 이겨야 지금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찬성 선수가 KO로 예. 프랭크 에드가 잡고 한 명 더 잡고 그리고 타이틀샷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박주인 변호사 개그맨 강성모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화 헤로니모 티켓 신청 많이들 하시네요. 6638님 정말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정말 이 작가가 다 쏘는 겁니까? 예. 오, 그래요. 벌면 좀 써야지. 와. 상영관이 너무 좋고 시간도 안 맞고 이렇게라도 신청해서 억지로라도 봐야겠습니다. 예. 좋은 영화 보시기 바라고. 8255님 참 좋은 소식에 귀가 번쩍합니다. 38년 만에 남편과 영화 볼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남편 칠순 생일 선물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예. 와, 멋있다, 그거. 8년 동안 결혼 생활. 예. 예, 근데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 극 영화는 아니니까 의미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새로운 보수당. 우리가 지난주에 당명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정해졌네요. 새로운 보수당. 예. 새 보수당. 왜 새로운 보수당이 선택됐을까요? 감자탕 팔려면 감자탕이라고 상호를 걸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실 보수 정당의 이름이라는 것이 좀 뭘 파는지 알기 힘들게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바른 정당, 바르다. 뭐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은 사실 뭐 팔고 싶은 아이템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나라당, 큰 나라당 아닙니까? 뭔지 모르게 새누리당,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근데 당명은 뭘로 정하든 처음엔 다 욕먹는 것 같아요? 조소의 대상이 되고 또 항상 그 패러디의 대상이 되죠.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했을 때 이게 이게 뭐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더불어 터진당 나왔죠. 예. 근데 예. 저희는 새로운 보수당 그랬더니만은 저쪽에 이제 강경보수 쪽에서 저희 싫어하는 분들은 해로운 보수당이다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준석 위원장 SNS에 네. 당명에 보수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빠지는 게 좋을까요? 설문했죠. 네. 설문까지 아니고 그냥 댓글 받아봤는데 네. 대부분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물어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도 좀 실제로 바른정당이 원래 개혁보수 신당이었거든요, 이름이. 그러다가 이제 좀 그 보수 빼자 그래가지고 바른정당 이름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거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마침 이런 공모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선택한 거긴 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지 말라는 사람의 대부분 뭐냐면 보수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보수 정치인인데 보수라는 그 개념의 이미지가 최근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회피한다고 해서 제가 정치 잘할 수는 없고. 보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보수가 전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이 되려면은 이거 이름 달고 개선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둘 양쪽에 다 욕 안 먹을 이름이 있었는데 어떤 거요? 진짜 보수당 줄여서 진보당.
바른 보수당 어때요? 바보당이요. 그건 저용먹기. 그 박주면서 어때요? 보수하고 진보 이런 이름을 사실 쓰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예, 예. 아마 조봉암 예전 진보당이 예. 있었고, 막 보수를 이게 표방하면서 했던 어떤 큰 없었어요. 당은 제가 봤을 때 예. 아니 영국에 있었죠. 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아마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그걸 고민했을 것 같아요. 보수당 때문에 이미지가 또 그렇게 개념화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당은 민주당 계열 빼고는 그 이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괜찮던데요. 보수당 넣는 것도. 아니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은 뭐 민주자를 당을 꼭 넣잖아요. 그 계열의 당은 대부분 다른 당들은 예전 뭐 신한국당 이후로는 뭐 잘 안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름은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보수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수라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니, 영국에는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새로운 보수도 아니고 그냥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 거의 한 60% 가까운 의석을 이제 받아냈잖아요. 근데 잘 뜯어보면 영국식 보수라는 것도 굉장히 변신을 많이 해왔어요. 그 대처의 뉴라이트 이런 것도 갔다 오고 원네이션파 뭐 그다음에 최근에 본 보리스 존슨은 뭐 한지 잘 모르겠고 뭐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도 지금 지형이 더 넓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공보수 정도로만 지금 이해되고 있는 보수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해. 모 시사평론가가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보수를 넣었다 이렇게 하던데. 뭐 우리도 시사평론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냥 보면은 하는 말이에요. 뭐 아침 방송에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오후 방송에 주워 듣고 저녁 방송에 주워 듣고 또 하고 그거 뭐 영원히 진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점점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말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뭐라고 한들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뭐 굳은 살 베겠죠 뭐. 네. 하도 뭐 그러니까. 통합 안 한 당으로 하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할 겁니다. 항상 보면은. 근데 안철수계가 보수라고 못 박아서 못 간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 말은.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11월 15일 창당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안 하고 이 2달 늦춘 게 뭐냐면은 사실 안철수계 분들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랬던 건데 오히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참여 안 하는 게 확실해지자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반대로 저희가 당명을 정한 뒤에 그분들이 뭐 결심했다 이건 아닙니다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고 그래도 어차피 뭐 같이 했던 마당에 뭐 그 이상의 나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새로운 보수당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수당으로 불러야 됩니까? 세보당. 세보당? 어떻게 불러야 돼요? 보수당으로 부르기를 원래 원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보수당.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해보죠.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안타까워서 나오는 국민들이라고 했고 황교안 대표는 당신들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시법 위반이고 공무집행 방해죄고 문제는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한교안 지도부 공동정보 교사까지 보고는 있어요. 예. 뭐 그걸 떠나서 범죄 여부는 뭐 두 번째 문제고 결국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집회 및 그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자체는 100m 안에 아예 그 못하는 5개 집회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디어법 논란 과정에서 국회 시도 진입했던 사람들 다 처벌받았고. 그렇죠. 민노총이 진입하려고 했다 그것도 다 처벌받았거든요. 저는 좀 이 골치 아픈 게 이 국회에도 보면은 불문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본청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피켓 시위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의원들 정도는 가끔 하지. 그거 외부인들은 안 하는 게 불문율이고 국회 내에서 뭐 다양한 외부인이 들어오는 이벤트를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불문율을 항상 지켜왔던 건 뭐냐면 예. 이번에 두 가지가 깨졌거든요. 밥 먹고 합시다랑요. 불 꺼지면 집에 가자. 네. 그러니까 해지면 집에 가자.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제가 점심 먹으러 나오다가 마침 안에 그 국회 사무실에 회의하다가 점심 먹으러 나오는데 밥 먹으러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굉장히 관례를 넘어선 수준의 보기 힘들었던 형태의 시위이기 때문에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저는 근데 이게 이걸 아깝잖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게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하라고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리고 광장이라는 거는 뭐 직접 민주주의성의 어떤 그런 뭐 정치 활동을 하라고 있는 공간인데 이거 혼동에 섞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이거 두 단 안장판 됩니다. 이거. 저는 그 보면서 거기 들어간 분들이나
원래 거기 있던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일 잘못된 건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들을 왜 때리고 머리채 잡고 욕하고 예. 그게 욕먹는 예.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의당 당직자나 이런 사람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던데 바른미래당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좀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준석 위원장도 아마 나왔으면은 봉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도 굉장히 봉변당했거든요. 배신자라고. 아유, 큰일 날 뻔했어. 태극기 부대는 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애증이 있어요? 에이, 왜 그래. 나가봐. 큰일 난다니까. 박근혜 퀴즈인데. 누가 한 명, 야, 저 인간 그러면. 아니, 그래서 감정이 복잡해. 그래서 뭐냐면은 보면요, 애는 괜찮은데 최근에 좀 잘못된 친구들 유승민 하태경이랑 놀고 있는 상황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희 방송하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도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괜찮은 분들 많아요.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계시고. 근데 같이 모여 있으면 누가 이렇게 선동을 하면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이걸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디서 해봤냐면 서문시장에 대구에 가가지고 옛날에 바른정당 만들어서 김무성, 유승민, 저 그리고 등등 이제 다 걸어갔거든요. 김무성 대표는 위에서 고무 다라이라고 하죠, 그거. 예. 그걸 물을 붓더라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한테는 소리를 지르고 저는 보자마자 야야 네가 그거 왜 있노 이렇게. 아이 그 젊은 사람이. 그게 약간 상반된 반응이었는데 예. 저도 참 이색적이긴 하지만은 그분들도 태세 전환이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외네요. 네, 어쨌든 글쎄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 유튜버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존 자격을 주자라고 했다고 해요. 진짜 이거는 무슨 말도. 제가 이거를 진짜 워딩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네. 했어요. 왜냐면 이게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목적도 모르겠고 사실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뭐가 나아진지도 모르겠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완전 초보 정치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광장 그런 어떤 투쟁식 본인이 하는 게 먹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입법 보조원이랑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변명적으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그런 얘기는 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보수 유튜버한테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많이 고무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지금 전달된 상황이 아닌가 입법 보존 생각이 등록을 듭니다. 하면은 결국 국회의원 회관이나 이런 데 출입하기 쉬워지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기자증을 받아가지고 보통 유튜버들이 활동을 합니다. 출입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언론사를 차릴 수 없는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열어줘가지고 어쨌든 스피커를 다수를 만들어 승부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저는 그게 지금 시점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도 어저께 보니까 진보 보수 유튜버들 티격태격 서로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전국 정당 하셔야 될 텐데 예. 좀 넓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 돈 있으면은 그런 여력이 있으면 이동영 씨한테 현금을 제시하면 얼마 정도면 넘어올까요? 그래 갑자기. 예? 아니 이게 여러 군소 유튜브 모으는 것보다 하나 땡겨오는 게 큽니다. 얼마 주면 넘어올 거예요?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 중에 사실 제가 저격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넘어온 사람 많아요. 진보? 넘어온 사람 많아요. 진보에서 보수로요? 네, 넘어온 사람 많아요. 예, 누군지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죠. 예. 네,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홍준표 대표 때 지적받았던 것이 가벼움, 막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와서 안정감, 중후함, 신뢰감, 법치 이런 거였는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 시작은 좀 중요한 목소리 톤이나 이런데 하는 거는 아예 더 투쟁적이고 더 좀 그런 모양새입니다. 보수 정당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을 뿐더러 국민들은 사실은 야당이 이렇게 하면 더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옛날 민주당이 아니면 투쟁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자꾸 입고 있는 모습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좀 중간층에서는 상당히 혐오감이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생각이 박지훈 들어요. 변호사는 혹시 본인이 사투리를 교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나 있어요? 지금 처음 말 쓰고 있는데 왜요? 아니 이게 그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게 표준어인데?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사투리를 안 쓰는 박지훈 변호사의 방송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치인들이 항상 변신을 요구받아요. 근데 예. 사실 황교안 대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중후함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홍준표스럽지 않음 뭐 이런 예. 게 그분의 최대 장점이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일순간 위기가 좀 찾아오니까 되게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변신을 시도해서 성공한 정치인보다 실패한 정치인이 더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황교안 대표는 사실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나 아니면 홍준표 체제나 이런 데서는 혼란을 잠재운 지도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뭐 이 돌격대장 역할을 왜 하시는지는 그러니까요. 약간 어울리지가 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투리 뭐 저는 쓴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변신 어쨌든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는 특히 제1야당에서 협상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야기해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4부에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3662님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 생일인데 가족들한테 전화는커녕 아이고. 축하 문자도 없네요. 영화 티켓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생일 축하한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3662님 티켓 드려요. 해피 버스데이.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고 티켓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안쓰럽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가족들이 까먹겠겠죠? 아니면 아이고 카톡을 안 까먹습니다. 다 써주는데 깜짝 선물 준비. 저녁 때 가면 혹시나 그래요. 띵땅 하면 뭐 나올 저도 수도 그 있을 것 문자가 같은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갖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뭔가 이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케이크 사놨더라고요. 그래요. 있을 예. 거예요. 됩니다. 집에 가면 설마. 네. 아니면 진짜 화내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교부수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새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를 했고요. 집권 후반기 국민통합과 민생 경제의 성과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정 후보자가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격이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입법부 수장을 했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할 수 있느냐. 아마 서열로 따지면 서열 2위에서 우리나라 한 5위, 6위 정도로 뭐 그런 얘기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급박함이 좀 느껴집니다. 우리 경제 지금 상황하고 이런 것들. 특히 만약에 혹시나 이 상황에서 청문회 같은 걸 통과를 못하거나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급박함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설명을 하면서 뭐 저는 3고초를 이상 했을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의장도 본인도 많이 좀 거절했을 것 같은데. 예, 처음에 고사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했다. 좀 격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만큼 급박하고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수 문화라든지 예? 아니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일방의 문화는 좀 깨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2008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퇴임하고 내가 김해 시의원 한번 해보면 어떠냐. 예. 이런 거 굉장히 멋진 말로 전 들었었는데 예. 그 외에도 보면 뭐 대법관 하신 다음에 지방법원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는 이제 각각 담당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들이다 보니까 예.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문제 삼을 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행정부 수반으로 불렀다라고 하면 국회를 또 일정 부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렇게 들어가죠. 받아볼 수도 있고 이게 예. 선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회의장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마지막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시면서 국회를 운영하시는데 예. 다음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는데 예. 그 선례마저도 저는 정세균 의장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든 거는 자유한국당이에요. 이게 되게 뜬금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마평에 올랐냐면 김진표 의원이 올랐거든요. 네. 김진표 의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중도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정책이라는 것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왠지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 조국 사태 이후에 2달, 3달 하는 거 보니까 또 범야권이 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만 지키기만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에서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정세균 의장 정도로 이제 한 게 아닌가. 정세균 의장도 뭐 급진적이고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지만은 그 정도로 타협한 것 같아서 저는 그 기회 만들어준 거는 자유한국당이 약간 그 전술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오히려 한국당 일부에서 김진표 좋다. 그래서 안 한 거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 전 대표 그런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니까. 여러 의원들이 김진표 카드면은 반대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인준 문제가 있잖아요. 인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김진표 카드를 끝까지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선 앞두고 만일 인준이 거부가 된다고 하면 뭐 과거처럼 뭐 서리 딱지를 붙일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김진표 카드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준석 위원장 이야기처럼 또 당 내부의 비판 또 진보 진영에서 지지자들의 비판이 심하다 보니까 바꾼 게 아닌가.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김진표 그 후보를 이제 놓게 되면은 저는 예전에 있었던 약간 현상 같이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만약 통과되고 있을 때는 정의당 쪽으로 진보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런데 있겠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조국 사태 전에 비해가 달라진 건 뭐냐면은 그전에는 선거 목표가 본인들도 단독 과반을 하고 정의당도 한 입석 얻어가지고 제3교섭단체가 되는 게 베스트 결과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선거법상 이제 들고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최근에 태도 변화를 보니까 둘 다 이루긴 어렵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동형을 너무 세게 가면은 본인들은 과반 못하고 정의당은 좋아지는 상황보다는 본인들이 단독 과반하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집토끼를 지킬 수 있는 정세균 의장 쪽으로 약간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뭐 청문회도 당연히 거쳐야 해야 됩니다만은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 육선 국회의원이고 야당 의원과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저희가 30 의원과 인터뷰됐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아마 인준을 해줄 것 같다라고 희망 섞인 진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그 청문회를 통과 못할 정도의 그 도덕적 결함이 만약에 뭐 어떤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면은 국회가 권위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세게 신상 털기식 인사청문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론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무슨 뭐 사업을 하셨다기보다는 대기업에 그냥 쭉 근무하셨다가 이제 정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가 사고 쳐봤자 얼마나 사고 치겠냐. 같은 정도의 범주에서 많은 분들이 볼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가능성은 뭐 없잖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근데 벌써 뭐 6선 정도 하면서 검증은 뭐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돼서 궁금증. 그러면은 정세균 의장의 자리인 종로는 누가 가느냐. 그러면 지금 답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낙연 지금 총리. 이낙연 총리가 종로로 간다. 뭐 당에서는 비례받아서 전국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 쪽 그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누굴 붙여요? 달라질 것 정말? 같아요. 한국당이? 황교안 카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나온 다음에 이낙연 총리랑 붙는 모양새가 빅매치네요. 예. 거기서 이기면은 황교안 대표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마찬가지죠. 그거는 또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고. 정치 일반지고 또 차기 대권 후보 1, 2위가 둘 다 1, 2위니까요. 거기서 이겨야 정말 대권 도전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나오든가 말든가가 될 것 같아요. 그 노무현, 이명박 이 두 분이 종로에서 붙었잖아요. 둘 다 했잖아요. 떨어져도 대통령이 되더라고 보니까. 둘 다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나오는 용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로 얻을 수 없게 하겠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거다. 부동산 대책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학자들 말입니다. 폭락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지금. 폭락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대세가 폭락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일단 딴 건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15억 이상의 그 부동산에서 담보를 불가능하게 한 거 처음에 저는 의심했어요. 정말 센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에서 가능한 일인가. 헌법소원 제출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구나. 지금 부동산이 집값 같은 게 막을 방법 자체가 없구나.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대책을. 예, 한꺼번에 했어요, 이번에. 한꺼번에 확 그냥 월요일 날 이렇게 낸다는 거는 그만큼 정부가 집값 최소한 잡아야 된다. 예.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급박함이 좀 느껴집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깎아줄 테니까 1가구 2주택자들은 집 내놔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공급이 좀 늘어나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같은데. 학자들이 이래도 절대 안 내리고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저는 정부가 지금 정책을 내놓는데 부동산 대책 계속 쉴 새 없이 내놓는데 수요와 공급 빼고 다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매물치환에서의 공급이 아니라 지금 결국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는 거는 결국 계속 쇠락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공급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지금 이제 집이 가득 찼는데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잖아요.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쪽의 규제는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같은 것도 밖에다가 이제 계속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공급량을 우리가 아파트 공급률 몇 프로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정작 그 주거 형태가 지금 이제 서울 시내에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해놓은 말들이 있어서 못 풀 거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 갖고 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8.13 대책 내놓으면서 약간 진정 기미가 보였던 부동산이 다시 뛰어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은 당분간은 잡히지 않을까. 그러나 다만 이게 연속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마취 있죠. 효과라고 표현하던데요. 예. 그게 관망이라는 거죠. 네. 그건. 예. 예. 이게 막 근데 궁극적으로 뭐 영구적으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그러니까 의문이다. 이게 한 채 뭐 30억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조그만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야 정부에서 내 돈 뜯어간다. 자기가 안 뜯어가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좀 정부 대책을 꼼꼼히 좀 보고 예.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정부가 이런 거 좀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도 15억 대출 아예 안 되는 거는 15억은 좀 세긴 세요. 잉? 저런 건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이렇게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고가 아파트들은 계속 관망세를 가져갈 것이고 저는 이게 저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 신혼 제 친구들 보면은 애초에 서울에서 집을 사서 시작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예. 보통 지방에서 아니면은 수도권 근교에서 집을 사서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거긴 또 오르지가 않아요. 서울은 한참 오르는 동안에. 우리가 그래서 소득 격차보다 무서운 게 자산 격차인데 예. 지금 이 자산 격차에 대해 가지고 해법을 못 내놓고 계속 수요와 공급만 틀어막고 있으니 저는 이거는 나중에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밖에서 시작하면요 절대 서울 못 들어온다.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의 보편적 인식이거든요. 그게 박탈감이고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에 안 살아도 되게 좀 교통도 더 좋아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책임 못 질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보면 뭐 꼭 대학을 안 가도 잘 공부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 다 믿었으면은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개인이 손해보는 구조였던 거거든요.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면. 예. 대책 발표 후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 수도권에 집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채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대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아마 청와대에서 먼저 해야지만 솔선수범이잖아요. 예. 뭐 대통령 지시겠죠 아마도 이건 대통령이 예. 봤을 때 예. 이렇게 부자가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집을 안 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사퇴할 것 같아요. 팔겠죠. 아니 봅시다. 청와대 비서관이 뭐라고 내 금전조성 수십억 원 방어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강한 대책을 내놨잖아요. 지켜보자고요. 지금이 만일 고점이면은 이득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래요. 자, 세 또 분. 떨어지면 떨어졌다 뭐라고 예. 할걸? 세 분 아이고, 팔가 이야기는 아니냐고.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